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담당하게 된 가톨릭대학교 성인규정도서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오늘은 초심자를 위한 AI로 논문 검색이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초심자는 AI에 대한 초심자라기보다는 이제 학술 연구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미 심도 있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검색들,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이나 뭐 GPT를 활용한 것들을 워낙 잘 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내가 막 연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너무나 많은 AI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옴에 있어서 어떻게 좀 길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길잡이를 드리고자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술활동 A에서 AI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볼 거고요. 오늘의 AI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뭐 임상 현장이라던가 이런 데서 쓰는 AI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논문을 한 편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그런 연구 활동의 사이클에서 사용되는 AI들을 좀 다양한 툴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검색을 하는 단계, 또 우리가 선행 연구 자료를 검색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검색된 자료를 결과를 수집하고 요약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완성된 것들로 글을 쓰시잖아요. 글 쓸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AI를 활용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AI가 쓴 건지 사람이 쓴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AI 탐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AI를 활용해서 출판물을 내가 제공을 할 때 지켜야 될 윤리적인 사항들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에서는 뭐 내가 임상 의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AI 뭐 이런 건 빠져 있고 당연히 네, 뭐 통계 관련된 AI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 교원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부분에서 AI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게 24년도 조사에서도 이미 나왔었고요. 지금 보시면 문법 및 단어 감정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많은 교원, 연구원, 학생분들은 연구 현장에서 AI를 이렇게 많이들 이런 과정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많은 그 AI 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AI는 뭐 이미지 생성 툴 위주가 아니라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생성형 AI 쪽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회사들에서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LMS 스태츠라는 사이트에서는 각각의 AI 모델들에 따라서 어떤 순위라던가 컨텍스트 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표를 이렇게 주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많이 보던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던가 엑사의 엑스의 그록이라던가 또는 구글의 제미나이 그다음에 오픈 AI의 챗GPT의 다양한 모델들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보실 수 있겠고 뭐 한동안 좀 이제 화제에 컸던 딥시크 그다음에 뭐 메타의 알마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내가 그럼 이 중에서 과연 어떠한 AI를 구독을 해서 내가 쓰는 것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이 AI의 성능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도 있고 각각이 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단 무료로 한 번씩 좀 접근을 해서 내가 좀 써보고 나한테 잘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의 챗GPT도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모델들이 일반적인 모델들이 있는가 하면은 추론형 모델들도 있고 딥리서치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그 각각에 맞는 것들을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각 회사마다 또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론 능력을 테스트할 때는 뭐 스트로베리 알이 몇 개 있냐 이런 간단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해결을 잘 하는지 등등 뭐 수학 문제를 내고서는 해결이 잘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논리학이나 뭐 추리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아이나이스 맞추기나 범인 찾기 같은 걸 시켜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잘 나오는 AI들을 또 탐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연구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도 내가 어떤 특정 주제를 주고서는 연구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연구에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주는 AI 모델을 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쓰세요라고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신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써보신 분들 경험도 있으시니까. 또는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 중에서 결정을 하시고 뭐 유료로 구독을 하시는 것들이 좀 권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AI라는 툴들을 그럼 내가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라지 랭귀지 모델 툴에서 나는 챗GPT 하나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 챗GPT 하나로 모든 논문의 과정을 다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거를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눴을 때 챗GPT가 할 수 있는 단계는 2가지밖에 없다고 이렇게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3단계는 다른 툴들이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구자들이 이제 이렇게 수많은 지금 이 표에서만 봐도 너무나 많은 AI 툴들이 있게 되는데 어떤 AI를 사용해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됩니다. 챗GPT 하나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보조적으로 뭘 써야 되죠? 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어떻게 이 AI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해결 방법은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거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프롬프트 작성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거고 그다음에 수많은 AI 툴 중에서 어떤 툴을 골라서 사용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AI가 각각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각각 잘하는 파트들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리서치 사이클에 맞춰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거기에서 잘하는 툴들을 선정을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다만 그렇게 잘하는 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툴들 위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계속 기능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접속량이 많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의 툴 위주로 한 2개 또는 3개 이렇게 제가 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접속량은 접속량 데이터를 보는 웹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에서 조회를 해서 접속량의 상위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AI 툴들만 오늘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는 툴들은 대부분 무료로 다 접근을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한 번씩 써보시고 그 중에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있으시면은 내가 기능을 더 쓰고 싶다 하면 유료로 구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AI 툴들이 도대체 많은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챗GPT, 뭐 제미나 이런 거 들어봤지만 오늘 소개드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그 AI 툴을 모아놓아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까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라서 하이라이트가 된 4가지를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고민 부분들을 좀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프롬프트를 설계할 때는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보셨을 텐데 이전에 이제 프롬프팅 가이드라고 해서 구글 제미나이에서 24년 4월 달에 좀 책으로 형태로 냈었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프롬프트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페르소나, 작업, 문맥, 형식 이렇게 4가지 정도는 꼭 포함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20단어 이상 정도는 만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너무 단답형으로 짧게 질의를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답변을 이 생성형 AI가 답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살짝 읽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 문맥 작업 형식을 포함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떠올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상적인 뭐 업무나 연구 현장에서 이렇게 4가지 정도는 늘 포함해서 질의를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학술적인 질문을 던질 거잖아요. 학술적인 질의를 던질 때는 뭔가 좀 더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확도가 향상이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질문이 내가 계속해서 임상 질문들은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임상 질문을 계속 변경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유연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뭐냐면 프롬프트를 찰 때 기존에 있는 이제 피코 모델을 쓸 수는 있어요. 피코 모델은 대부분 체계적 문헌 고찰이나 메타 분석을 할 때 문헌을 검색할 때 우리가 대상군, 중재군, 대조군, 그 다음에 아웃컴까지 이렇게 4가지로 임상 질문을 쪼개서 질의를 던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임상 질문을 피코 형식으로 구분을 질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TCE-PFT라는 형태로 해서 태스크, 컨텍스트, 이그샘플, 페르소나, 포맷, 톤 이렇게 6가지로도 많이 하게끔 권장을 하는 논문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은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은 TCE, PFT 이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한번 같이 프롬프트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각의 태스크, 컨텍스트, 이그샘플, 페르소나, 포맷, 톤에 맞춰서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을 구분해서 내용을 적은 다음에 이 내용을 갖고 프롬프트를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테이블에다가
요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GPT가 만들어준 테이블이 아니라 내가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태스크에는 이런 정도 내용이, 콘텍스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다 GPT에 넣어서 이제 프롬프트를 생성해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측에 있는 거는 GPT가 생성을 해준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앞전에 있던 이 테이블을 그대로 테이블의 모양에 맞춰서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선생님들은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주제를 선정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주제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내가 평소에 궁금하시던 거나 현재 연구하시던 주제에 맞춰서 한번 태스크, 컨텍스트, 이그샘플, 페르소나, 포맷, 톤을 지금 보이시는 예시처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한번 워드나 뭐 메모장에 한번 작성을 해보실까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컨텍스트 맥락을 뭐 적기가 좀 애매한데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 6가지 정도로 구분해 주는 게 좋긴 한데 이 6가지 중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거나 또는 구체화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태스크에는 대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주제에 정보를 수집할 거다라는 게 이제 태스크가 되겠죠. 저는 이제 합격증을 식별하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정보를 수집해라라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맥락, 컨텍스트에는 어떤 것들에 관련된 건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 환자, 이형 당뇨병 이렇게 이제 딱 한정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당뇨병에 대해서 이렇게만 했을 때는 너무나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면 장애다라고 했을 때는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된 것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화시키는 게 이제 맥락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예시로는 이제 어떤 형태를 할 건지를 해줘야 됩니다. 뭐 일상 활동이나 이동성 영향을 주는 합병증 이렇게 썼듯이 뭐 수면 장애와 정신 건강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 이런 식으로 대상군은 이제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 대상이라는 게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페르소나라는 건 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는 이제 뭐 환자 상담을 준비하는 1차 진료 의사로 예시를 잡아놨지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거나 또는 뭐 영상의학 관련된 전문의로서의 어떤 자료를 검토하는 상황이다라는 식의 이런 페르소나를 정확하게 주시면 되겠고요. 네, 형식은 뭐 연구 결과를 요약을 시킬 건지 또는 소제목을 붙인 상세한 단락을 할 건지 뭐 임라드의 구조로 해서 만들 건지 등등을 포맷을 전해주면 되겠고 대부분 톤은 뭐 학술적이다, 정보 중심적이다, 전문적이다, 철저하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학술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종합을 하셔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문장 형식으로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드시고 문장 형식으로 쭉 붙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만든 프롬프트로 이따가 뒤에서도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좀, 나는 좀 작성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예시로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한번 또 만들어 보셔도 되고, 대고 만드실 때 좀 어려우시면은 간단한 주제를 넣고 이 태스크, 컨텍스트, 이그샘플, 페르소나, 포맷, 톤을 맞춰서 챗GPT한테 제시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 내 주제에 그냥 간단한 한 줄 주제에 대해서 태스크, 콘텍스트, 이그샘플, 페르소나, 포맷, 톤으로 구분해서 뭔가 제시해줘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씩 작업 되셨으니까. 자, 이제부터 할 거는 뭐 챗GPT한테 하셔도 되시고요. 뭐 제미나이에다 하셔도 되시고 코파일럿 하셔도 되시고
뭐 클로드 하셔도 되시고 젠스파크 하셔도 되시고 그냥 내가 쓰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다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현재 2.5% 프리뷰까지는 무료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무료로 쓰시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제미나이 쓰셔도 되겠고요. 챗GPT도 무료로 쓰시는 것들도 이 정도의 단계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쓰셔도 아마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는 뭐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한 의사가 고령 환자의 제2형 당뇨병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한다. 임상 질문에 대해서 데스크, 컨텍스트, example, 페르소나, 자,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이 돼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제시해줘,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연구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컨텍스트는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그젠플은 이런 이그젠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취합을 하셔서 내가 프롬프트를 만드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미 내가 작성을 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좀 작성이 되셨을까요? 두 분 다? 네. 그러시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이 여섯 가지의 단계로 프롬프트를 내가 썼다고 해서 이걸로 바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작업은 이걸로 프롬프트를 만드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장 끝에 요 초안을 작성해서 질의하기가 첫 번째 단계라고 제가 해놨는데 지금 앞쪽에 있는 프롬프트를 어느 정도 작성을 했으면은 그 뒤에다가 한 줄을 더 붙여야 돼요. 이거를 AI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해줘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러한 내가 여섯 가지의 프롬프트의 형식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를 너가 영어로 다시 한번 바꿔줘라고 이렇게 같이 붙여서 질의를 할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영어로 작성해줘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해줘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AI 툴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for AI라고 해서 AI에 질의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AI에게 프롬프트를 먼저 질의를 해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프롬프트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를 가야 됩니다. 자, 프롬프트를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AI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주제 연관성도 높고 근거 수준 확보된 학술 자료를 AI가 탐색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해당 분야 전공에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 프롬프트 수정해 달라. 그리고 프롬프트 작성에 너가 혹시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은 추가 정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알려달라라고 후속 질문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생성된 자료를 그대로 쓰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AI는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뭔가 내가 아이디어를 던져주면은 거기에서 좀 더 응용해서 더 답을 주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실 필요는 없지만은 대략 이런 정도의 사항들, 즉 조금 더 검증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서 프롬프트를 수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일단 저는 수정을 좀 시켜 놓을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프롬프트 수정의 주요 개선점이 뭐 이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했긴 했지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수정해줬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게 아니고 이게 잘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수정된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이걸로 질문을 던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수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걸로 질의를 던지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AI는 답변을 주겠죠. 뭐 제미나이든 뭐 GPT든 코파일럿이나 이렇게 답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줄로 그냥 물어본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답을 주게 될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또 학술적인 정보들 위주로 해서 답을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이제 수정된 프롬프트로 질의를 3번에서 질의를 실행하셨으니까 마지막에 검토를 시켜야 됩니다. 뭐냐면은 대부분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요새 이제 할루시네이션의 문제가 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론 모델일수록 할루시네이션의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65%뭐 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인간이 그러니까 세상에 갖고 있는 컨텍스트에 대한 학습이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할루시네이션 답변이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시한 답변이 너가 학술적인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오류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생성된 질의에 대해 답에 대해서 너가 피어 리뷰어의 입장에서 과학적인 오류는 없는지 한번 검증을 해봐라. 그래서 직접 피어 리뷰를 시켜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해당되는 거에 대한 답을 더 명확하게 주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답변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피어 리뷰어의 입장이 돼서 검증을 해봐라고 하게 되면은 또 검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검토를 했고 피어 리뷰어로서의 의견이 어떻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의 것들이 자기가 제시한 답들이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고 또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게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내가 답을 얻은 것들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보완된 형태로 얻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고 지금 작성된 프롬프트를 앞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라지 랭귀지 모델에 따라서 프롬프트 작성 방식은 매번 좀 바뀌긴 해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5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추론 모델이기 때문에 뭐 목표 답변의 형식, 주의해야 할 점, 사용자 환경 및 맥락 등을 포함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AI 모델에 적합한 프롬프트를 챗GPT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GPT야, 내가 뭐 O3 모델에다가, 아니, 뭐 O4 모델에다가 질문할 건데, 그 모델에 적절한 프롬프트를 할 때는 어떤 항목들이 필요해? 라고 질문하면 알려줄 겁니다. 그 항목에 맞춰서 이렇게 질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프롬프트는 내가 이렇게 GPT 툴과 라지 랭귀지 모델 툴과 대화를 하면서도 만들 수는 있지만은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을 구글링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링을 하시면은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찾으실 수도 있고 그것들을 응용하실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갖고 실제로 검색을 해볼 건데 지금은 논문 작성과 관련된 툴만을 소개를 드린다고 설명을 드렸고 관심 주제가 따로 있으시면 그걸로 그냥 다시 한번 하셔도 됩니다만 뭐 프롬프트 만드셨으니까 그걸로 한 번씩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육은 무료로만 보여드릴 겁니다. 어차피 다 유료로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유료는 훨씬 더 무료보다 훨씬 더 기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는 시식 코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식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가 봤을 때 유료로 더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페이지 안에 프라이스 페이지 안에 안내 페이지가 있고 어떤 기능이 추가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AI 툴들은 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왜냐? 인터페이스가 어려우면은 일단 이용자가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쉽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사용 방법은 되게 쉬운데 문제는 이제 제시된 결과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세요. 저자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웹사이트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용률이 높은 순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뿐이지 뭐 광고 협찬이나 제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사서로서 이런 도구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미나이 툴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진리서치를 혹시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이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전에 제가 제미나이에다 계속 이렇게 질의를 던졌었는데, 이렇게 던진 질의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이렇게 바로 요약을 해줬었어요. 근데 요걸 쓰지 않고요. 저는 이제 뭘 써볼 거냐면은, 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라고 되는 그 딥리서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실까요? 이미 그 교환에 gemini.google.co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구글에, 그다가 제미니 이렇게 그냥 검색하시게 되면은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구글 계정으로 쓰시게끔 되어 있으시고, 대부분 구글 계정들은 하나씩 정도 거의 갖고 계시니까 로그인 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요 제미니에게 물어보기라고 되어 있는 아래쪽에 딥 리서치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딥 리서치가 활성화된 상태로까지 오시면 되겠어요. 자, 접속이 안 되시나요? 아,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아까 전에 했던 프롬프트 일단 그대로 넣어볼까요? 물론 대부분 저는 이거 이렇게 할 때는 프롬프트를 짤 때 이거를 딥 리서치에다 물어볼 거야 라는 식으로 한번 프롬프트를 만들어줘라고 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냥 만들어진 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한 번씩 넣어보시면 딥 리서치는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작업을 생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구 계획을 짭니다. 그러니까 탐색 계획을 잡게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리서치 계획을 짜게 되게끔 되어 있고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총 지금 제 질의는 8단계, 8개의 항목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 8개의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고 그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 거고 이 플랜은 제가 수정도 시킬 수는 있어요. 플랜이 잘못됐을 때 에디트 플랜 하면 되고 스타트 리서치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부터 얘가 그 처음에 세운 연구 계획을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과정들이 계속 우측에 표시가 될 겁니다. 어떤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딥리서치가 기본 툴과 좀 다른 이유는 우측에 보시면 지금 리서칭 웹사이트라고 이렇게 뜻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지금 얘가 그 관련 주제에 관련된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의 초록들을 다 탐색을 하고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딥리서치가 하는 역할은 그냥 질에 대해서 그 학습된 거에 대해서 생성해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사이트들에 가서 그 초록들을 긁어내서 읽어내고 그 읽은 것들 다시 연구 종합을 해서 요약한 하나의 리포트를 주는 게 딥리서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아티클을 검색을 하실 때는 딥리서치를 쓰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오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는 근거들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좋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연구 현장에서 내가 선행 연구자를 찾는다라고 하면 딥리서치 기능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걸어 두시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얘가 한동안 계속 돌 거기 때문에 그냥 다른 탭에 두시고 그 다음에 다른 툴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perplexity.ai라는 사이트인데 요 perplexity라고 구글에다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새 탭에다 열어서 해주실게요. 여기 구글 그대로 띄워놓으시고 새로운 탭을 열으시거나 새 창을 열어서 perplexity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이거를 구독을 하고 있어서 이제 프로 뭐 이렇게 나타나서 아마 화면이 조금 다르실 수는 있는데 이 상태로 등장하게 될 거고요. 아마 국내에서 접속하시게 되면 이게 대부분 한글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나 뭐 아니면 자기가 옵션으로 조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시 이게 영문으로 다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검색이라는 걸로 쓰실 수는 있지만은 이 옆에 있는 연구라고 되어 있는 요게 연구가 딥리서치예요. 그러니까 검색으로 쓰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답변을 해주게끔 되어 있고 연구 쪽으로 맞춰서 질의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앞전에 구글 제미나이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보고서 작성에 몇 분이 걸리니까 알려주세요 클릭해주면 나중에 조그맣게 팝업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또 작업을 해요. 근데 앞전에 봤던 제미나이는 그 플랜을 수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한을 하는 단계가 한 단계가 있는데 퍼플렉시티는 그 단계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퍼플렉시티는 나온 답변을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라, 수정해라, 과학적인 근거 맞는지 확인해라 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퍼플렉시티가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AI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이제 락이라고 부르는 RAG 모델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는데 이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실시간 웹 탐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기가 찾은 근거가 또는 학습한 근거가 웹에 존재하는지를 한 번씩 매칭시켜서 오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제로 존재하는 근거 수준들을 갖고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리오 딥리서치 기능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무료로도 몇 번 쓸 수 있게 하루에 5번인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펄플렉스의 여기 지금 뭐 답을 계속 생성하기 때문에 캡처된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은 보여드리면 요 화면은 지금 이거 그 딥리서치로 돌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기본 질문을 한 건데 기본으로 질문해도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PMC 뭐 이런 식으로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렇게 사이트들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들, 학술 저널들의 사이트들의 링크를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궁금했던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찾을 때 관련 근거를 찾을 때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답이 대부분 A4 한 장 정도로 요약을 하게끔 펄플렉스는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 답이 끝난 쪽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공유도 가능해요. 내가 받은 답변을 다른 연구자한테 보낼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 rewrite는 이제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다른 형태의 모델, 챗GPT 여러 모델이나 제미나이의 모델들로도 재질의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답변을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답을 받으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 related라고 해서 이런 질문은 어때요? 라고 해서 또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질문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질문이 한 번 더 바로 아래쪽에 또 수행이 됩니다. 그 위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참고문헌 넘버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요게 바로 이제 요 넘버를 클릭하시면은 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실 수 있고 근거 문헌들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onsensus.app이라는 사이트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구글에 consensus라고 검색하셔도 나타나게 됩니다. 열심히 딥리서치들은 열심히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그래서 계속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자, 컨센서스에 들어와 보시고 들어오셨으면은 앞전에 우리가 붙였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해볼까요? 네. 이 컨센서스는 별도로 그 딥리서치 기능은 없습니다. 딥리서치 기능은 없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검색들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프로 서치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프로 서치의 이제 횟수가 하루에 무료로 쓸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쓸 수는 없게끔 되어 있어서 무료로 좀 써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 지금 사이트 돌아가고 있어서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요 애쉬 화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 줄 이그젠플로 이렇게 넣어봤는데 이렇게 넣었을 때 아래쪽에 이제 앞전에 펄플시티처럼 이렇게 요약된 정보를 제시를 해줄 거예요. 정보를 요약해 줄 텐데 이렇게 참고문헌 넘버들을 똑같이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 연구 자료를 찾을 때 이 넘버를 클릭하시면은 해당되는 원문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질에 대한 연관문헌 검색한 다음에 전반적인 의견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컨센서스 미터라는 걸로 표현해서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매번 보여주진 않고요. 한 5개 이상 정도 관련된 논문이 있어야지만 이게 표시가 되긴 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 질에 대해서는 20개, 딱 이게 베타 버전이라 20개까지만 종합을 해요. 그래서 요 미터는 무조건 트루 값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20개만 딱 아티클을 선정해서 자기가 선정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뭐해서 노의 의견이 많은 아티클들이 빠져나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예스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미터는 그냥 대략적인 감을 잡는 정도로 보셔야지 참 트루 값은 아닙니다라고 이 사이트에도 아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연구자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그래서 항상 여기 위에도 써 있지만은 사실임을 의미하지는 않고 참고문의 세부 정보를 살펴보셔야 됩니다라고 사이트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센서스는 좀 독특한 게 앞전에 두 개 사이트, 제미나이나 퍼플스에 없던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도 이후로 제한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건다. 물론 이거는 구문으로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필터 기능이 있어서 클릭만으로도 내가 어느 정도 연구 아티클이 너무 많을 때 제한을 걸 수 있는 장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된 논문에서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게 되면은 지금 혹시 답이 나왔을지 한번 볼게요. 지금 아마 제가 작업을 여러 개를 걸어놔서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던 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해놨던 건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티클 하나 1번 만약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1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아티클 단위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아티클 타이틀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아티클에 대한 이제 상세 정보, 그러니까 이제 초록 정보들까지 이제 보이는 상태까지 갑니다. 이건 지금 이제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면 238 사이테이션즈라는 게 이렇게 피인용 횟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피인용 횟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피인용 횟수는 아니고 이 컨센서스가 참고하는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셋에서 보여주는 거라서 그 데이터 셋은 어디냐면은 요 시멘틱 스콜라라는 데이터 셋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펌메드랑은 다르게 시멘틱 스콜라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쉽게 보면은 AI 기능을 활용한 어떤 웹 포탈 검색처럼 구글 스칼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막 그 구글링 하다 보면은 보시는 사이트이긴 한데 지나가는 사이트이긴 한데 그냥 이런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갖고 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 셋에도 똑같이 필요 횟수가 있어서 그 필요 횟수를 갖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 좀 그렇게 참고하는 정도의 값을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스터디 스냅샷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업그레이드하면 무료로 계속해서 쓸 수 있고요. 무료일 경우에는 이게 하루에 몇 회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해당되는 아티클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간략하게 요약 정보를 만들어 줍니다. 뭐 이렇게 필요하시면 이제 테이블로 빠르게 아티클을 이해하시기도 도움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아티클단에서도 보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센서스 사이트에는 요 아래에 있는 URL을 클릭하셔야 되시고 입력하셔도 되시는데 How to search and best practice라고 해서 그 어떻게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자기네 자체적인 자료들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AI에다가 내가 어떤 학술적인 질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보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예시를 좀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cieSpace.com입니다. scieSpace라고 한번 구글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scieSpace.com. 이것도 로그인 안 하시고 바로 써보실 수는 있으시고요. 네, 로그인은 나중에 하시게 되면 뭐 마일 라이브러리 기능을 쓸 수 있는데 당연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료로 구독을 해야지만 더 많은 기능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사이스페이스 들어오셨으면 이렇게 가운데 검색 창처럼 되어 있는데 왼쪽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여기는 사실 이게 하나 검색만 하는 툴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좀 같이 종합되어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능이 다양한데 일단 검색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보시게 되면 먼저 기본은 하이 퀄리티로 아마 되어 있을 텐데 스탠다드가 그냥 기본형이고요. 집 리뷰가 아까 우리가 봤던 집 리서치 기능이 되겠습니다. 집 리뷰 모델은 이렇게 뭐 저쪽에 또 나와요. 그래서 그냥은 잘 못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로 해서 질의를 던지게 되면은 제가 너무 그 텍스트가 너무 많아서 프롬프트가 또 너무 길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제한 거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 바로 나왔네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answer from top
5 페이퍼스에서 사이스페이스는 스탠다드로 질의를 던지게 되면은 5개의 아티클에서 그 해당되는 질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주는 게 5개 아티클을 기본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저자 연도 순으로 해서 이렇게 아티클을 달아주게 됩니다. 그 해당되는 아티클 클릭하면은 이렇게 아래쪽, 바로 아래쪽에 테이블에 이렇게 쭉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사이스페이스는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앞전에 봤던 툴처럼 이렇게 선행 연구 자료 찾을 때 좋겠구나까지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제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퍼스 인사이트에서 이제 그 해당된 논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측에 보면 add a colum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아티클에서 컨클루전 또는 뭐 리미테이션즈 이런 것들만 추가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미테이션즈를 추가한다라고 하면 리미테이션즈 컬럼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면 될까요? 자, 컨클루전 리미테이션즈 이런 걸 걸어두고요. 해당되는 아티클들을 쭉 요 주제, 내가 입력한 주제에 대한 부분들 드니까 이 리미트 한계 결과와 한계점들을 쭉 보면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이런 테이블을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면서 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든가 공통적인 결론들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종합을 해서 내가 연구 아이디어를 도출한다거나 또는 이 내용들을 다 복사하셔가지고 내가 GPT-툴에 넣은 다음에 이 종합된 한계점들과 이 종합된 연구 결론들을 보고 연구 아이디어를 새로 만들어봐 라고 하게 되면은 또 도출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게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티클들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바로 이렇게 컬럼을 생성해서 볼 수 있는 게 사이스페이스의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정도 툴들을 쓰시면 거의 문헌 검색들은 대부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고요. LEC.com도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인인 하셔야지만 사이트를 보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정도로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그냥 검색을 이런 식으로 하게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간단한 인터페이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돼 있고 똑같이 질의를 던져서 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랑 비슷하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리포트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겟업 페이퍼스에서 페이퍼도 이렇게 수집을 하고 엘리시스는 제가 처음 썼을 때보다 인터페이스도 정말 많이 바뀌고 기능도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또 계속 바뀌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이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아티클을 이렇게 요약해서 검색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검색된 아티클들 중에서 이 아티클이 너무나 좋은데 이 아티클이 좀 좋은 내용인데라고 해서 하나의 논문이 좀 또는 여러 개의 논문이 좋을 때 그 논문과 연관된 논문, 시밀러 아티클들을 좀 보고자 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connectedpaperscom이 되겠습니다. connected papers 한번 접속해 보실까요? connected papers 접속해 보시고 자, 커넥트 페이퍼스 접속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요 서치 창에는 앞전처럼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내가 연구 키워드나 논문 제목이나 또는 DOI 정보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연구 DOI가 없는데 하고 하시면은 아까 구글 이제 아마 딥리서치 거의 끝나셨을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보고 자료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우측에 나와 있는 지금 제가 스크롤 계속 내리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딥리서치가 제 프롬프트를 보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까지 만들어가면서 만들어준 보고 자료입니다. 그 보고 자료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 리소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정보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겠고 각각의 아티클의 이 내용들을 보시려면 꺽쇠기를 누르면은 이런 내용들을 썼습니다라는 것들도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딥리서치의 보고 자료예요. 그다음에 퍼플리시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긴 장문의 보고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요 딥리서치의 보고 자료는 연구자들마다 이제 읽으실 때, 그 느낌이 좀 다르시다고는 하세요. 어떤 분들은 야, 석사 수준의 요약 정보인 것 같다. 또는 박사생 수준의 탐색 정도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의견은 좀 갈리긴 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본인이 내가 진짜 연구를 했던 연구를 집어넣어서 대부분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내가 연구해봐서 잘 알고 있는 거를 집어넣어서 딥리스트 막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 기능이 어떤지.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답을 잘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답을 잘 못할 때도 있어서 의견이 좀 많이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프롬프트를 잘 짜서 집어넣는 게 그래도 석사생들한테 내가 이걸 석사 수준의 대학원 선생님한테 이 업무를 시킨다라고 생각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시키면은 잘해 오십니다. 그쵸? 굉장히 잘해 오실 거예요. 근데 설명을 두리뭉실 해주면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정확하게만 잘 제시해주면은 생각보다 엄청 잘 검색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아무 아티클에 뭐 DOI는 한번 긁어와 볼까요? 저도 선생님들도 지금 DOI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DOI 정보들 그냥 저도 지금 찾아진 것 중에 아무 아티클의 DOI는 한번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DOI라는 정보는 이런 식으로 아티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당 아티클에 어떤 식의 URL로 지정해주는 이 정보들이 있게 되는데 선생님들도 아무 아티클이나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고 그 갖고 오신 거를 connectedpapers.com에다가 입력해서 빌드어 그래프라고 해서 서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DOI 정보 찾기 어려우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키워드 몇 개만 입력하셔서 하셔도 되시고 또 논문의 제목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제목 그대로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신 다음에 넣으시면 되세요. 아마 너무 최신 논문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시뮬러티크 그래프가 잘 이렇게 많이는 못 나오고요. 네, 그 조금 이제 너무 인용이 좀 덜 됐거나 내용 분석이 좀 덜 돼서 지금 이제 제 화면은 이제 완성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입력을 해보시고 네, 먼저 같이 화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넣은 아티클에 대한 DOI 정보는 이제 이렇게 이제 DOI 집어넣는데 집어넣으면 이제 밑으로 이제 타이틀명 요겁니까? 라고 추천이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거든요. 요 가운데 거. 그래서 좀 키워드리면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큰 이렇게 원에다가 좀 진한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지정한 아티클은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요. 지정한 아티클을 기준으로 원이 큰 거는 피인용수가 큰 논문들이에요. 물론 이 피인용수는 공식적인 피인용수는 아니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원의 색상은 출판 연도가 최근일수록 진해집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더 높은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눌러볼 건 뭐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부터 눌러보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눌러보시면 되겠고 위쪽에 prior과 derivative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prior은 해당 논문의 분야에서 이 제가 이제 입력한 논문의 분야를 분석을 합니다. 얘가 그 분야에서 중요한 이전 논문 목록을 보여주게끔 되어 있고요. derivative는 그 해당 논문의 분야에서 최근 논문 중 피인용이 많은 논문 목록을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아까 찾은 거에서 prior works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논문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게 있었고요.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인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제가 아티클 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한 아티클이 우측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측에 등장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할수록 우측에 있는 아티클들의 정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우측에 만약에 내가 이 아티클을 클릭을 했어요. 제가 여기 2003년도 거 말고 2006년도 원 큰 거를 했어요. 이 2006년도를 클릭한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다시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얘를 중심으로 우측에 있는 오픈 그래프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은 다시 만듭니다. 네, 이걸 중심. 그리고 만약에 이 아티클에서 오픈인 PDF, 뭐 시멘틱 스콜라 이게 붙어 있잖아요. PDF 누르면은 PDF 원문이 열릴 수 있으면은 자동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없으면은 못 찾는다라는 식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열리진 않고 대부분의 원문들은 다 오픈 소스 위주로만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열리긴 하는데 안 열릴 경우에는 대부분 도서 홈페이지 통해서 또 논문을 검색하시게 되면 열리게끔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다시 생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티클을 아까 여기 2006에 와서 다시 만들어라고 한 게 이렇게 다시 또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아티클을 중심으로 또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클릭하시면서 연관성 있는 문헌을 찾는 그런 AI 툴이고요.
이런 금 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리트맵스라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똑같이 그 앞전에 봤던 요 커넥티드 페이퍼스와 동일하게 이렇게 만드는 사이트예요.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여드리게 되면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끔 돼 있는데 얘는 좀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more recently published를 X축에 more citations를 Y축에 둬가지고 이 지도를 만들 때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칠판 연도가 앞으로 가는 거고 위로 갈수록 피인용수가 많은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를 매핑해 주게끔 되어 있어서 내가 매핑 보는 게 이것보다 저게 좋다 하면은 리트맵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서치 레빗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리서치 레빗은 뭐냐면은 관련 논문을 좀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앞전에는 우리가 아티클을 하나를 기준으로 봤잖아요. 얘는 add papers라고 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논문을 하나씩만 보게끔 되어 있고 얘는 여러 개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저는 세 개를 예시로 집어넣었어요. 세 개를 집어넣으면은 애드 페이퍼스 누르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넣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유사한 주제의 논문들을 넣으셔야 되겠죠. 서로 주제가 완전 서로 다른 것들 넣으시면 잘 맵이 완성이 안 됩니다. 유사한 것들을 넣으시고 우측에는 similar work나 earlier work, later work 같은 내가 필요한 부분, 유사 문헌, 이전 문헌, 최근 문헌 중에서 필요한 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헌의 관계도를, 그러니까 내가 선정한 문헌들의 관계도를 맵으로 확인할 때, 여러 개의 문헌으로 확인할 때는 리서치 레빗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티클만 쓸 때는 앞전에 두 개 쓰셔도 되고, 물론 리서치 레빗도 아티클 하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 하나 정도 쓸 때는 그냥 앞에 두 개 중에 하나 쓰고요. 여러 개 쓸 때는 리서치 레빗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검색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상용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EM베이스, 뭐 앱스코, 엘스비어 이런 출판사들도 다 이렇게 AI들의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쳐진 두 개는요. 그 두 번째는 스코프스 AI는 저희가 예전에 4월 달에 트라이얼을 진행을 했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치 어시스턴트는 지금 현재 트라이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예요. 주제 이해, 문헌 검토, 학술지 찾기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냐면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교육 신청하시냐고 요 글들을 보셨을 텐데 요 가운데 웹 오브 사이언스 AI 트라이얼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글을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현재 웹 오브 사이언스 AI 트라이얼을 6월 11일까지 하고 있고요. 화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웹 오브 사이언스 화면이거든요. 원래 이 화면이에요. 처음 들어오면은 요 위에 리서치 어시스턴트 이 탭이 생긴 겁니다. 트라이얼 기간만 있어요. 한 달 동안만 있는 거고요.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AI 검색 툴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의 장점은 뭔가요? 라고 하게 되면은 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요걸 꼭 써보시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꼭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향후에 이거 정식적으로 구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용자분들의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그 의견을 꼭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실제로 구독을 할지 말지 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검색 툴들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뭐냐면은 이 데이터셋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구글 제미나이부터 해가지고 쭉 리서치 레비까지 쭉 왔잖아요. 그 사이트들은 대부분 오픈된 소스만 학습을 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돈을 내고 구매해서 보아야 되는 논문들은 원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문을 다 학습하지 못하고 초록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원문 내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 뭐 제한점이라던가 컨클루전 리저트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 메소드의 자세한 내용들은 절대로 학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볼 수가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데이터셋, 지금까지 앞전에 보여드렸던 구글 제미나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나 뭐 클로드 코파일럿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픈 어세스 소스들만 학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형 모델은 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된 부분들로 검색을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결국 원문을 보고 탐색하고 보는 거는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수준을 기반으로 요약해준 정보가 무조건 100% 진실도 아니고 100% 맞는 정보도 아니고 모든 근거 수준을 다 탐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논문들을 줬을까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GPT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너 왜 이 논문들로만 줬어? 다른 논문들 이거는 왜 안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엉뚱한 대답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게 논문이 피인용수가 높아서 준 거야 아니면 뭐 SCI급 저널이라서 준 거야 뭐 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이렇게 어떤 정량적인 수치가 좋은 거야라고 했지만은 대부분 그냥 주제 연관성이 있어서 준 거야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참고문헌을 직접 좀 확인하셔야 되고 문헌의 질평가도 좀 하시면서 양질의 논문들을 합성하고 요약된 건지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다양한 AI 툴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셋은 다 오픈된 소스 외에는 가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엘스비어 출판사에 나오는 좋은 논문들의 원문들을 보려면은 그것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탑재를 하는 거예요. 굳이 딴 데는 팔 필요 없죠. 우리가 논문 좋은 거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팔면 되지. 우리가 AI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까 설명드린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치 어센트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웹 오브 사이언스는 SCI급 저널들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하면은 SCI급 논문들을 기반으로 정보를 요약해 줍니다. 이게 자기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은 데이터셋을 갖고 있어가 이들의 항상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데이터셋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럼 외부 사이언스 리서치 어시스트 쓰면 아주 그냥 요거 한 방으로 끝나겠네요는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얘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티클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항상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끝나셔는 안 되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우선적으로 펌메드든 EMBS든 도서관에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도서관에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검색을 하세요. 그 다음에 부족하면은 구글 스칼라나 AI 서치를 활용해서 내용을 추가하는 걸로 쓰셔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단계보다 나는 AI를 먼저 쓰겠어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연구 분야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을 잡고자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때는 AI를 통해서 선행 연구 자료를 한번 찾아봐 정도에서 감을 잡으시는 정도로 쓰셔야지 AI만으로 내가 논문 검색을 끝내겠다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돼요. 제가 나중에 그게 가능해지면 말씀드릴게요. 가능해지면 이제 AI로 다 하셔도 됩니다. 이거 설명드릴 텐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구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결과 아직까지는 완벽하게는 못 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검색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꼭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AI 교육 끝난 다음에 나중에 오셔서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AI로 검색을 했는데요. 이렇게 AI로만 검색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검색된 결과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정리를 AI한테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찾아보게 되면 검색 결과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AI는 현 세대까지는 잘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왜 이거는 안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안 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아직까지도 검색된 결과들은 엔드노트 조체로 맨들레이 같은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으로 정리하는 게 AI의 최선적인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엔드노트는 2025 버전, 2025 버전이 이제 등장은 하긴 했는데 아직 도서관에서는 이제 확인 중에 있고요.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AI 기능은 탑재가 됐는데 그냥 첨부된 PDF를 이렇게 한 줄 정도로 요약하는 그 정도의 기능만 AI가 탑재가 됐고 그 이외에는 따로 AI로 활용하는 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검색 결과를 수집하는 기능이라던가 뭐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것들은 쿠글이나 매피 같은 경우들은 있는데 뭐 AI 툴이 뭐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 이렇게 해결해 주거나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퍼플렉스티에서 아티클이 쭉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를 뭔가 우리가 보기 좋게 수집 정리하는 툴이 같이 연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게 등장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노션 같은 거 잘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툴킷이나 템플릿 같은 거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하시면은 좀 더 정리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논문의 결과 정리는 엔드노트, 조트로 맨들레 같은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정보들을 갖고 요약 정리들을 하게 될 텐데 이 요약 정리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진짜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문의 내용들을 요약시켜라, 요약해라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하게끔 되어 있는데 챗GPT한테다가 아티클 PDF를 첨부해서 시켜보게 되면은 그림이나 표의 정보도 요약하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이 그림은 그림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읽는 게 아니라 그림에 달려있는 피겨 레전드, 그림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요약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표는 잘 읽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잘 못 읽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걸 요약을 할 때 어떤 걸 많이 쓰냐면은 노트북 LM이라는 걸 많이 쓰고는 있어요. 물론 GPT한테는 PDF를 하나씩 하나씩 첨부시킬 수 있는데 노트북 LM이라는 걸 또 쓰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노트북 LM이라고 그냥 구글에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이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글 계정으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트북 LM 시작하기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저는 이미 넘어와서 여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들기 아마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됐다. 이게 소스 추가라는 화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소스 한도는 0에서 50 이렇게 돼 있죠. 50개까지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내가 직접 파일을 여기다가 PDF나 텍스트 파일 올리셔도 되고 오디오 파일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글 덕스에다 보낸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불러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딥 리서치를 한 거는 닥스로 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닥스로 보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불러올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는 웹사이트 링크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유튜브 링크나 또는 텍스트를 그대로 붙여넣어도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앞전에 이렇게 URL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웹사이트하고 붙여 넣으면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인식하고 또 추가해서 추가해서 제 노트북에다가 제 노트에다가 50개까지 채워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 개를 넣은 걸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지금 왼쪽에 보시되면은 제 PDF로 2개 넣고 웹사이트로 이렇게 또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선생님들도 여러 개의 소스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지금 가운데 글씨가 좀 작지만은 이 8개의 소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어떤 아티클의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고 관련된 소스를 쭉 집어넣게 되면은 그 소스를 가운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요 아래쪽에 입력을 시작하세요에서 시작하시게 되면은 이 소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답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따로 학습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학습한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소스를 가지고서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뭔가 지리 같은 게 또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혹시나 예상되는 그러니까 이런 지리를 한번 해보세요라는 것들이에요. 그럼 해서 제가 이렇게 지리를 하게 되면은 최신 발전 동향은 무엇이야? 라고 질의를 하게 되면은 이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정리를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내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되면 학습 가이드, 브리핑 문서, FAQ, 타임라인 같은 거를 그냥 클릭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모들을 만들어주고 지금 가운데 잡주는데 이렇게 줍니다. 1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첫 번째에 있는 소스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걸 봤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누르면은 그 소스의 어느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자기가 보고 여기다 요약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여러 가지의 정보를 한 번에 요약할 때는 노트북 LM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FAQ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8개의 소스에 관련돼서 8개를 기반으로 쉽게 많이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질의응답 형태로 이렇게 간세포 함정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아티클을 기반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 정리할 때 편리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잘 쓰세요. 그 심층 분석 대라서 이거 생성하게 되면은
이 소스들을 기반으로 팟캐스트를 만듭니다, 얘가. 그래서 그냥 걸어가면서 내가 이 8개 소스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게끔 팟캐스트로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이것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PDF 자체를 읽어내는 툴들은 너무 많아요. 뭐 챗GPT에서 요약시켜도 되고 번역시켜도 되고 하지만은 뭐 챗PDF.com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요새는 뭐 영문과 한글을만 동시에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툴들은 뭐 여기저기서 찾아보셔도 되고 안 되면은 그냥 챗GPT한테 쓰시면 됩니다. 크게 뭐 굳이 이런 툴을 안 쓰셔도 잘 해주긴 해요. 다만 이제 확인하셔야 될 거는 똑같은 아티클을 넣었을 때 테이블을 잘 분석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체크하시면 되십니다. 테이블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보시면 되세요. 어크로벳 같은 경우 유료로 쓰시는 경우들은 어크로벳 AI 어시스턴트 자체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어도브 리더에서 반드시 AI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 결과를 결국은 수집하고 정리할 때는 그 AI 툴을 꼭 쓰세요. 이게 이때 쓰셔야지 안 쓰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시간 절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원래 많은 양의 자료 요약은 생성형 AI가 제일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표 내용까지 잘 읽어내는 툴을 쓰시고요. 아직까지 그림은 못 읽어내지만 아마 나중에 계속해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글 쓰실 때 부분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글 쓰실 때는 일단 첫 번째 퀼봇 사이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걸로 이제 똑같이 퀼봇이라고 구글링 하셔도 되시고 퀼봇.com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생겨서 바로 별도로 로그인 하시는데 이렇게 처음 나오면은 어디서 쓰시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시는데 왼쪽에 이렇게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퀼봇 사이트로 들어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텍스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까 구글이나 퍼플렉시티에서 이제 딥 리서치된 내용들 중에 일부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카피하셔서 카피해 두시고 그냥 아무 텍스트나 내용은 크게 문제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글을 쓰고 있다라고 가정만 하겠습니다. 킬봇에 오시게 되면은 제일 위에 있는 패러프레이저를 한번 해볼까요? 패러프레이저로 들어가셔서 왼쪽에 제일 첫 번째 있던 패러프레이저로 들어오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쓰고 있는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휴머나이즈하게, 포멀하게, 아카데믹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아카데믹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돈 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탠다드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스탠다드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은 내가 어떤 논문에 있어서 내용이 유사한 부분들을 좀 바꿔서 어떤 표절의 위험에서 좀 벗어나는 역할들을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저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돼 있고 패러프레이징은 대부분 한 번만 쓰시는 것보다는 자꾸만 여러 번 쓰시면서 가장 괜찮게 작업이 된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그래머 체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머 체커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문법에 관련된 부분들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시겠습니까? 어세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좀 더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있다 뒤에서 또 그래도 뭐 썸머라이저, 뭐 트랜슬레이트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메뉴명이 그 기능을 가장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들어가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킬보 사이트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사이스페이스.com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이트를 안 닫아 놓으셨을 거기 때문에 사이스페이스.com을 다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사이스페이스.com이 여러 가지 사이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다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좌측에 가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패러프레이저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저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했던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기능을 동일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툴도 한 가지 써보시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같이 써보시면은 조금 더 좀 다양한 변화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사이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아카데믹이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쓰시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네, 뭐 AI 라이터라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쓰실 수 있는데 AI 라이터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쓴 내용에 대해서 계속 AI가 확장해서 글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요. 글을 제가 쓰고요. 그 다음에 ask AI 해서 continue writing with citations 하지만은 얘가 막 생성해서 글 씁니다. 계속. 확장해서 얘가 계속 글 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르면 지금 보이시죠? 지금 같이 깜빡했죠? 요만큼 얘가 쓴 거예요. 요만큼. 그리고 참고문은 지가 만들어 붙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AI가 막 글 써요. 제가 앞에만 써놓으면. 그래서 내가 글을 더 뭔가 확장을 해서 더 써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면은 이런 거를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실 수는 있게 되겠죠. 얘가 쓴 걸 그대로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세요. 네, 그래멀리는 워낙 유명해서 이게 화면만 보여드리면은 그래멀리는 대부분 문법 확인하실 때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보이신 것처럼 전반적인 것들을 스코어로 이렇게 퍼포먼스 된 스코어를 보여주기 때문에 쓰시기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페이퍼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페이퍼팔은 에디티지라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디티지가 영문 교정 회사거든요. 영문 교정 회사에서 만든 AI 툴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강점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AI 영문 규정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미리 열어놨는데 이렇게 텍스트를 집어넣게 되면은 우측에 영문 교정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시 바꾸게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덜을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줘요. 물론 이 AI 에디팅은 휴먼 에디팅에 비해서 기능적으로는 휴먼 에디팅을 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에디팅하는 거에 비해서는. 근데 내가 영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걸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먼 에디팅에 보내기 전에 좀 초벌 형태로 해서 내가 다듬기에는 다듬을 때 쓰는 용도로는 쓸만하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AI로 에디팅한 거는요, 아직까지 저널들에서는 정확하게 받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널을 투고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이 영문 에디팅을 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그 자료를 제출하시는 그 인증서를 제출하신 경우도 있는데 AI 에디팅 인증서는 받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AI로 내가 에디팅하고 그 인증서 보내면은 그거는 어셋되지 않는다. 페이퍼팔은 그 위에도 아까 전에 보셨던 뭐 고쳐쓰기,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같은 경우도 있고요. 문장 제한, 아까 그 사이스페이스에서 막 만든 거 있잖아요. 추가로 문장 만들어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문헌을 검색하거나 또는 내가 글의 템플릿 같은 경우 템플릿을 좀 만들어줘 이런 것들 리서치 아티클을 쓸 텐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또는 논문을 검토도 시킵니다. 그래서 AI한테 리뷰 논문 전체 리뷰도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AI 리뷰는 챗GPT한테도 시켜도 되는데 이 페이퍼팔은 자체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뭐 이런 기능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MS 코파일럿을 유료로 쓰시고 있다면요. MS365에서 이렇게 워드에 심어져 있는 코파일럿 쓰시면은 얘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톤도 지금 보여드리는 지금 그림은 톤을 바꿔주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 해주는 기능인데 이렇게 누르면 얘가 지금 저렇게 썸머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텍스트 제너레이션 시키면은 썸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네, 이런 코파일럿 기능이 탑재되는 365를 쓰시면은 앞전에 썼던 기능들도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을 쓰실 때는 패러프레이징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하시면 안 되시고 여러 개의 툴들을 쓰시거나 여러 번 시도하신 다음에 괜찮은 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뭐가 괜찮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쓰여졌다라고 평가받는 논문들 있잖아요. 그런 논문들이 영어 논문들 자꾸 읽으시면서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고 영문법과 관련된 것들도 공부는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학술지들은 학술적인 영어 표현을 유려하게 하는 데는 AI를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어권 사람들이 영어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를 권장하고 있어서 AI를 사용해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하거나 문법을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AI가 아까 막 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에디터들은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AI로 이렇게 제너레이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연구자가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논문에 집어넣고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내지는 경우, 출간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피어 리뷰어도 그걸 제대로 잘 못 읽는. 왜냐하면 논문은 피어 리뷰할 수는 너무 많고 피어 리뷰어는 늘지 않고 그러니까 논문의 수는 늘었는데 피어 리뷰의 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학계 연구계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로서 계시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나의 연구계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연구가 직접 본인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많은 뭐 리뷰어들 사이에서는 조금 의견은 좀 분분하긴 한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아마 학술지들은 이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이 글이 AI가 썼느냐 안 썼느냐를 뭔가 기계로, 그러니까 AI로 탐지를 하고자 하게 될 텐데 그럼 선생님들도 내가 쓴 글이 AI가 쓴 것처럼 보일지 아닐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 사이트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GPT 제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로 GPT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스크리블이라고 있게 되는 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3개 사이트를 한번 다 열어볼까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GPT 제로라고 되어 있는 GPT 제로.me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zerogpt.com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SCRIBBR 이렇게 되어 있는 스크리블 이렇게 읽어야 되나 봐요. 이렇게 사이트 3개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3개를 다 열어놓으시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이 GPT 탐색기는 서로가 다 기능이 좀 다르고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에서 사람이 썼습니다라고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넣어봐야 됩니다. 네, 여러 개 다 넣어서 각각의 성적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일단은 GPT가 쓴 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까 딥리서치 시켰던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글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뭐 제미나이가 쓴 글을 넣어보거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논문 또는 내가 썼던 논문 내용이 있으면은 한번 그걸 그대로 넣으시고 물론 그 텍스트 양에 그 무료 버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짧게 넣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스캔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로 GPT든 디텍트 텍스트 스크리블도 넣으시고 디텍트 AI 이런 식으로 다 3개를 한 번에 다 돌려두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각각이 이제 알아서 이제 디텍팅을 하고 답을 주게 될 겁니다. 지금 저는 이게 제미나이가 만든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스크리블 얘는 100% AI가 했다라고 이제 판독을 하고 있고 제로 GPT도 AI GPT가 100%쓴 거라고 판독을 해냅니다. 그다음에 지금 GPT 제로.me는 조금 작업 시간이 걸리는데 얘도 AI가 100% 만들었네요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탐색을 해냅니다. 어느 정도는. 물론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작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챗GPT가 생성한 글에는 뭐 그 자체에 이제 워터마크처럼 어떤 코드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탐색하는 기능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원래는 그 기능 자체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 오픈 AI가 생성한 구문에다가는 이게 AI가 생성한 거라는 어떤 코드 워터마크를 남길 수 있게끔 해놨었는데 그 기술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걸 안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집어넣었다라고도 하고는 있지만 또 그거를 넣으면 또 누군가는 지우는 그 기술을 또 배우게 되죠. 그래서 또 지우는 그 기술도 또 있게 되고 뭐 그래서 이 디텍팅하는 이 기술은 계속해서 그렇게 발각이 안 되게끔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찾으려는 움직임을 하는 이런 사이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사이스페이스닷컴에도 AI 딕테터는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I 딕테터는 이렇게 사이스페이스닷컴까지 4개 정도 쓰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확인해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툴이 굉장히 많은데
이용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추가로 이미지 복제 같은 경우도 요새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미지 복제는 대부분 이 두 개의 사이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사이트 둘 다 유료예요. 유료만 돼요. 무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를 AI로 살살살살 해가지고 제출한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학계에서 주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I를 써서 실제로 사람들이 리젝되거나 잘못된 사례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URL에 있는 리트렉션 와치에서는 한 100개 정도 사례를 지금 현재 모아놨는데, 첫 번째, 대부분이 이게 다 공통적으로 AI가 쓴 거를 사람이 실수해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AI가 답변한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에서 발생하는데, 자, 첫 번째, 저자가 실수한 거 먼저 볼게요. 제가 그 부분을 일부 캡처했어요. 이게 논문의 일부 캡처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쭉 가다가 갑자기 I'm very sorry but I don't have access to real-time information or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as I am an AI 랭귀지 모델. 이거를 일단 뭐냐면은 AI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답변을 쭉 아래까지 받은 거를 그대로 붙여 넣은 거예요. 안 읽어보고. 그러고선 제출했는데 없앴대고 퍼블리시까지 됐었다가 리젝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드랍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AI가 만든 걸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된다. 복사 붙여넣기. 그다음에 피어 리뷰어도 피어 리뷰어 하다가 이게 피어 리뷰 퀘스천과 이제 어서 리스폰스 이렇게 받은 건데 갑자기 이런 문장이 붙었어요. 이런 두 개 단어가. 리제네이트 리스폰스라는 말은 리뷰어가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챗GPT의 버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피어 리뷰 시킨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 하다 보니까 이 아이콘, 이 클릭하는 아이콘까지 복사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리비전 하실 때도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리비전도 내가 답을 해야 되니까 챗GPT한테 이 피어 리뷰에 답을 해줘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As of our knowledge cut-off in September 202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밖에 나는 지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붙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탐지하는 게 원래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토큰 생성형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만 작업을 해주면은 이게 그래서 패러프리징 막 계속하고 좀만 작업하면 잘 못 찾습니다. 근데 아마 AI 작성한 걸 찾는 시도는 엄청나게 더 견고해지긴 할 거예요. 이게 학계에서 무진장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툴로 AI에 쓰여진 글이니 검토하시면 되겠고, 혹시 내 논문이 표절과 관련된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앞전에 AI 툴들에서도 그 표절을 탐색하는 기능들은 있긴 있었어요. 아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하도 많이 열어놔서 어, 여기 이렇게 있죠? 이게 표절 검토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AI 툴로 표절 검토는 하지 않고요. AI 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툴이 있습니다. 표절 유사도 검토는 이 도서 홈페이지 맨 앞에 있는 이 아이덴티케이터 이게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유사도 검수 툴이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이거 계정 신청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걸로 다 전 세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AI 툴에서 내가 표절 검토했는데 아니래요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서 한 거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로 쓰여진 글 가져올 때 지금도 또 요 밑에 것도 그 똑같은 예시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로 쓴 글을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출간된 글들이 AI로 쓰여진 건지 안 쓰여진 건지를 다시 다 리뷰하면서 막 드랍을 다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에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소모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출판 윤리에서 AI와 관련돼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과학적인 글쓰기의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인 ICMJ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그래서 AI를 사용했으면 공개를 꼭 해야 되고 AI는 저자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페라고 해서 출판윤리협회에서는 똑같아요. 이 앞에 있는 ICMJ의 AI 항목 유형과 똑같은데
AI 도구는 저자가 될 수가 없다. 아까 2번에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AI 도구 사용 시에는 공개해라라고 공개 의무화라고 있고, 그다음 반드시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고, 저자는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임성. 그래서 똑같이 세 가지를 말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수많은 출판사, 수많은 이런 협회 또는 수많은 이제 학술지들에서는 여러 가지 AI 정책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중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뭘까라고 해서 제가 한 20개 이상의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AI 정책들을 모아서 종합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는 저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AI는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챗 GPT를 저자로 같이 넣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AI를 썼으면 반드시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개를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SPSS 도구를 썼습니다라고 할 때 SPSS 버전명부터 어떤 회사 건지 다 쓰듯이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만,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뭐 내에서 문장 가독성을 향상시켰거나 문법을 규정하거나 영어 표현을 개선할 때 내가 AI를 썼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것도 공개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대부분 이 경우에는 에크놀로지먼트 정도 써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크놀로지먼트에 내가 AI를 활용해서 문장의 가독성을 향상시켰음, 뭐 문법을 규정했음 이 정도로 쓰시면 되겠고 그냥 사사표기 정도에 쓰시면 되시지 뭐 메소드에 쓰시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금지되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AI가 글을 생성한 거는 금지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논문에 넣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AI와 관련된 논문을 써야 돼요. AI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논문. 그럼 당연히 AI 생성한 이미지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AI로 생성해 넣지는 않습니다. 심사자들은 아직까지는 AI 사용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의 기밀성 때문에도 그렇죠. 이걸 챗GPT에 올리면은 그 안에서 학습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자가 AI 생성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좀 각각의 특이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논문을 내가 출간하는 학술지가 있거나 출판사가 있으면은 그 사이트의 AI 정책들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에서는 AI 정책에서 우리는 문장 가독성 향상시키는데 AI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썼을 때는 굳이 공개 안 해도 돼.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되세요.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좀 지키시고 추가적인 특이사항들은 그 사이트들을 좀 보셔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일부 특이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AI로 논문을 만약에 내가 작성했다라고 하면은 인용 표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SPSS 썼듯이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달게끔 되어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사이팅 하는 경우들은 저희 쪽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저쪽 AI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쪽은 있겠지만 저희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 쪽은 대부분 이제 뭐 프롬프트를 연구한다거나 AI를 활용한 뭐 챗봇을 개발한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쓸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뭐 AI로 논문을 작성시키는 경우는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과편협에서 나오고 있는 학술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이팅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권고한 사항이 202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없지만 혹시나 AI로 AI가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의학과 결부시켜서 연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AI가 그린 그림을 인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달아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가 제시한 결과물은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의 AI로 작성한 논문이 그대로 사용돼가지고 드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실제 증거들도 제가 관련 문서들을 참고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학술계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출간된 논문들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비판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용을 그냥 쭉 넘겨서 읽는 게 아니라 이게 AI가 쓰여진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가지시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어 리뷰 통과해서 출간됐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출간된 논문들을 지금 학술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시 그 저자들한테 메일을 다 쐈어요. 응답해줘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오면은 다 리젝시키고 뭐 이렇게 드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했다면 감사의 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AI 툴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제너레이티브 AI 프로덕트 트래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면서 다양한 AI 툴들의 목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항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연구자분들은 거의 만족스럽게 다양한 AI 툴들의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 여기 있는 걸 다 써보시는 게 아니라 설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하고 관심 있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로 논문 시서트 리뷰 전 과정을 진행해 보려는 연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의 감독과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서 AI로 모든 거의 연구 활동을 끝낸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AI는 도구이기 때문에 좀 반복적이거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거나 빨리 처리해야 하는 작업들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프라인 오신 선생님 두 분은 요 QR을 스캔해 주시면 되겠고요. 핸드폰으로.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은 제가 URL을 그 줌 채팅창으로 드리겠습니다. 줌 채팅창에 지금 URL을 하나 드렸는데요. 요거는 오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설문조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하시면서 오늘 강의 중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은 줌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 혹시나 나중에도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지금 화면에 안내되어 있는 사항들로 문의를 주시면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해서 업로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네. 네. 네, 한글로 하시면은 자동으로 영어로 인식해서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써보니까 한글로 하면은 국내 문헌을 위주로 탐색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이제 국내에 없는 문헌들을 할루시네이션 처리 발생시켜서 없는 걸 막 도출시키는 경우도 많아서 가능하시면은 영어로 프롬프트를 쓰시는 게 가장 좋고 대신에 그때 국내 문헌을 찾고 싶다고 하시면은 나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썼는데 한국에 있는 논문들과 해외에 있는 논문들을 찾아줘라고 이렇게 프롬프트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네. 내용은 아닌데요, 네. 통계 관련한 AI. 통계는 대부분 이제 어떻게 많이 쓰고 계시냐면은 결국 뭐 SPS나 SS, SAS 툴들을 쓰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 툴들은 그 툴에서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R을 쓰시는 경우들은 대부분 그 R의 코드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 코드를 이제 짜달라고 하면 됩니다. GPT 툴에다가. 그리고 그 코드를 만든 다음에 내 통계 주제와 그 다음에 이 R을 쓸 건데 내 통계 기법은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 코드를 만들어줘. 해서 대부분 그렇게 쓰고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 GPT한테 통계를 돌리는 툴이 아니고요. 이렇게 코드를 짜주면 그 코드 짜진 코드를 아래다 집어넣어서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법들을 물어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AI 툴에서 통계를 하지 않고 통계 툴 자체가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